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을 함께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텍사스의 푸른 눈 도살자 수잔 라이트 사건입니다. 분노는 자신이나 주변 사람을 해치려는 강력한 부정적 감정이죠. 영국의 극작가 존 드라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순한 자의 분노를 조심하라. 그 분노의 원인과 사람을 잊었을 때 그는 복수를 감행할 것이다. 오랫동안 쌓인 부정적인 감정, 고통, 원망은 결국 터져나오게 마련입니다. 항상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던 사람은 가장 냉혹한 심판관이자 집행자가 될 수 있죠. 2000년대 초 수잔 라이트 사건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잔혹함으로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무자비한 범인은 법정에 섰고 마땅한 처벌을 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이 그렇게 명확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결론 이전에는 오랜 세월의 인내, 체념, 침묵이 있었죠. 겉보기에는 이상적인 가족이었지만 그들의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푸른 눈의 도살자 사건을 처음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가냘픈 젊은 여성, 두 아이의 엄마를 그토록 절망적이고 끔찍한 행동으로 내몬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잔 라이트는 누구일까요? 수잔 루실 라이트는 1976년 4월 24일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 벨마, 수, 지미 로렌스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두 자녀 중 장녀였고 친 여동생 신디와 함께 자랐습니다. 수잔은 어릴 때부터 활동적이고 사교성이 좋았으며 창의적인 재능도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춤에 몰두하며 미래의 안무가가 되기를 꿈꿨죠. 밝고 매력적인 외모와 날씬한 몸매를 가진 그녀는 항상 많은 숭배자들을 거느렸고 자신도 주목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학비를 모으기로 결심했죠. 몇 달 동안 도시의 인기 나이트클럽에서 댄서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금발 여성은 상반신을 노출한 채 공연하며 악명을 얻었지만 결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그만두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저축한 돈으로 야간 간호 학교 강좌를 등록했습니다. 수잔은 항상 독립을 추구했기 때문에 학업과 병행하여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곧 그녀는 의학이 자신의 진정한 소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젊은 금발 여성은 강좌를 포기하고 대신 일에 집중했습니다. 제프리 라이트와의 로맨스. 1997년 여름 21세의 수잔은 미래의 남편 제프리 앤드루 라이트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그녀가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갤버스턴 식당에서 이루어졌고 그는 식사를 위해 들렀습니다. 그는 푸른 눈의 금발, 여성의 아름다움과 빛나는 미소에 즉시 사로잡혀 후한 팁을 남기고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프리는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내어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수잔은 나중에 그 남자가 매일,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낭만적인 데이트를 주선하고 감동적인 쪽지와 함께 꽃을 그녀의 직장으로 보내는 작은 놀라움을 선사했으며 저녁에는 그녀를 만나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그녀보다 8살 연상이었지만 이 정도의 나이 차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상하고 매우 다정하며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순식간에 수잔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곧 제프리가 술과 통제 물질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과거에 약물을 끊었고 술도 완전히 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진한 젊은 여성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사랑에 빠졌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곧 수잔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라이트는 아버지가 될 가능성에 기뻐하는 듯 했지만 결정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혼하지 않았고 그들은 계속 따로 살았고 그녀는 남자친구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수잔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첫 아이가 혼인 중에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녀의 파트너는 단순히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관계를 합법화했을 때 수잔은 이미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그들은 흰 드레스와 층층 케이크가 있는 성대한 축하 행사를 열지 않고 하객이나 증인 없이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무렵 그들은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의 조용한 곳에 집을 구입하여 아이가 태어나기 불과 몇 주 전에 이사했습니다. 완벽한 가족. 1998년 12월 라이트 부부는 첫 아이인 브래들리라는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2001년 수잔은 다시 임신했고 2002년 봄에 딸 케일리를 낳았습니다. 부부는 버기라는 작은 개도 키우고 편안한 가족용 차도 있었고 겉으로는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제프리는 지역 건설 회사에서 일했고 아이들이 태어난 후 수잔은 상호 합의의 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의 아늑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라이트 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웃들은 그녀를 친절하고 상냥하며 사교적인 젊은 여성, 자상한 엄마, 사랑스러운 아내라고 묘사했습니다. 가족은 정말 완벽해 보였지만 현실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남편은 모든 면에서 극도로 까다로웠습니다. 수잔은 청소, 빨래, 요리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프리는 신선한 집밥만 먹었고 그녀는 이틀치 음식을 한꺼번에 준비하거나 남은 음식을 들 수 없었습니다. 집은 완벽하게 정돈되고 깨끗해야 했고 어린 두 아이와 함께라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제프리의 옷은 거의 매일 빨아야 했고 그는 같은 옷을 2번 입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규칙 중 하나라도 어겨지면 모욕, 굴욕, 심지어 신체적 학대로 이어졌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제프리는 극도로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때 꽃과 선물을 주던 낭만적인 사람은 사라지고 이제 그는 아내에게 일주일에 $100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요리, 집 유지,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사는데 쓰여야 했습니다. 수잔은 남편에게 모든 지출을 설명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제프리는 이전에 약속했던 대로 술을 끊지 않았고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다시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독을 카테고리체스키 부인하며 자신의 약물 사용을 업무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좋은 몸매를 유지하기 위한 가벼운 도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질의 영향으로 그는 종종 공격적으로 변해 아내나 어린 아들까지 때릴 수 있었습니다. 수잔이 그의 파괴적인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재활 치료를 받도록 간청할 때마다 제프리는 분노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수잔이 자신의 알코올과 약물 사용에 대해 알고 자신과 결혼했으므로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제프리의 부모님도 아들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를 동정했지만 그녀를 돕는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여성에 따르면 마지막 한 방울은 남편이 함께 살기 시작한 직후부터 그녀에게 공격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매번 사과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제프리는 사과를 그만두었고 가정폭력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제프리는 일주일에 3번 헬스장을 방문하여 복싱을 연습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운동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 아들이 좀 더 크면 반드시 아들을 데리고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03년 1월 13일 월요일, 그는 평소처럼 퇴근 후 헬스장에 갔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흥분하고 긴장한 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복싱에 대해 이야기하고 몇 가지 기술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흥분하여 힘을 잘못 조절하여 5살 된 아들을 때렸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는 아내가 듣지 않기를 바라며 그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수자는 정말 모르는 척했지만 이 사건은 그녀에게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아이들을 재우러 갔고 남편은 침실에 남아 또 다른 통제 물질을 복용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야기에 따라 다릅니다. 여성은 그녀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 그녀를 공격하여 부당하게 이용하고 칼로 그녀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시도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는 데 성공했고 그에 따른 대결은 순전히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러 번 바뀌었고 재판에서 제시된 수사 버전이 더욱 신뢰성 있게 보였고 유혹하고 무력화시키고 잔인하게 생명을 끝낸 공식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수자는 남편을 유혹하고 경계를 늦추기 위해 자신의 춤 실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맨몸에 짧은 실크 로브를 걸치고 방에 들어가 남편을 위해 유혹적인 쇼를 펼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묶는 역할극 게임을 제안했고 그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제프리의 넥타이 3개를 사용하여 그의 손과 오른쪽 다리를 침대에 묶었습니다. 그의 왼쪽 다리는 그녀의 로브에서 나온 실크 벨트로 고정되었습니다. 그가 무력화되자 수자는 자신의 속옷을 사용하여 즉흥적으로 재갈을 만들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친밀한 게임에 외관을 더했습니다. 그녀는 양초에 불을 붙이고 불을 껐습니다. 제프리는 손발이 침대에 단단히 묶여 있고 입에 재갈이 물려 있으며 희미한 조명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라이트 부인이 양초 중 하나를 집어 남자의 가슴에 뜨거운 왁스를 부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그들의 게임의 일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같은 운명이 그의 은밀한 부위에 닥쳤고 곧 고통은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프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즉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아내는 부엌에서 가져온 작고 날카로운 칼로 그를 반복적으로 찔렀습니다. 그녀는 사타구니 부위에서 시작하여 위아래로 움직이며 그의 성기, 다리, 복부, 가슴, 팔, 목, 얼굴을 베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자는 천천히 행동하며 매번 공격할 때마다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이 겪었던 모욕, 굴욕, 학대를 되새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울기 시작하며 점점 더 빠르게 공격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나중에 사망자의 시신에서 100개의 얕은 칼자국을 세었습니다. 이러한 상처의 대부분은 치명적이지 않았고 남자는 고통의 대부분 동안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그녀가 절망과 극심한 감정적 혼란 상태에 있었음을 나타냈고 그녀의 변호사들은 효과 상태를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생명의 징후를 보이지 않을 때조차 멈출 수 없었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뒷마당의 얕은 무덤. 다음 몇 시간 동안 여성은 남편의 시신이 누워있는 침대 옆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침실이 피로 뒤덮여 있고 새벽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자는 조심스럽게 창밖을 내다보며 이웃집에 불이 켜져 있지 않은지, 바깥이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지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프리가 주말 동안 뒷마당에 분수를 설치하기 위해 팠던 얕은 구덩이에 떨어졌습니다. 즉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 구덩이는
그녀가 경멸하는 배우자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시신을 침실에서 마당으로 옮기기 위해 수자는 흔한 정원용 외바퀴 손수레를 사용했습니다. 이 점은 수사관들에게 많은 의문을 제기했죠. 작고 가냘픈 여성이 훨씬 키가 크고 몸무게가 2배나 나가는 남자를 혼자서 집 밖으로 옮겼다는 사실은 공범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듯한 엄청난 힘은 변호 측에게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할 또 다른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성은 남편의 시신을 구덩이로 옮겨 묻었습니다. 얕게 덮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그런 다음 샤워를 하고 피로 얼룩진 커튼과 침대 린넨을 제거하여 쓰레기 봉투에 담아 여러 쓰레기통에 분산시켰습니다. 피로 얼룩진 매트리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단순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새벽까지 남은 시간은 바닥, 벽, 카펫에서 피를 닦아내는 데 쓰였습니다. 카펫은 큰 얼룩이 지워지지 않아 문제였습니다. 기지를 발휘하여 그녀는 카펫에 표백제를 쏟아붓고 화학물질이 그 방에서 일어났던 폭력적인 대결의 흔적을 모두 파괴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수자는 텍사스 주 오스틴에 살고 있는 남편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흐느끼며 그녀는 남편이 술과 통제물질에 취한 상태로 자신과 어린 아들을 폭행한 후 집 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카펫에 표백제를 쏟은 후 질려서 떠난다고 선언했다고 알렸습니다. 제프리의 부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며느리를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지만 그가 아이를 때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수장과 아이들이 와서 잠시 머물도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엄마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고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며칠 후 라이트 부인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종이 점점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무언가를 해야 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들이 남편의 손에 의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이며 보호가 필요하다고 신고했습니다. 수자는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녀는 이미 자신의 중요한 사람이 다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요. 증거로 수자는 남편이 자신을 막으려 할 때 열쇠로 그녀의 팔에 입힌 멍과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브래들리의 얼굴에도 작은 멍이 있었고 소녀는 아빠가 자신을 때렸다고 확인했습니다. 처음 보기에 눈물 흘리는 여성이 말하는 이야기는 꽤 그럴듯하고 논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술과 통제물질, 혼합물의 영향을 받아 아내와 어린 아들을 공격한 후 자신이 한 일을 깨닫고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프리는 연락이 없었고 이는 매우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소지품, 서류, 심지어 휴대전화도 집에 두고 도망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직장이나 부모님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친구나 이웃 중 누구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몸을 숨기기로 결심한 범죄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도주를 정당화할 만큼 생명을 앗아가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진실은 수잔이 남편과 맞섰고 그의 시신이 마당에 묻혀있는 집에서 머무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가 여전히 살아있고 복수를 위해 무덤에서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고 그들에게는 계속 짖으며 매장지를 파내려고 했습니다. 1월 17일 아이들을 데리고 가해자는 어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딸을 보자 진실의 전체적인 범위를 깨달았습니다. 벨만은 간단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남편을 죽였군요. 그렇죠? 그녀의 딸은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고백하고 시신을 숨긴 곳을 밝혔고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수자는 닐 데이비스라는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남편의 생명을 앗아가고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인은 모든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생각한 후 1월 19일 해리스 카운티 지방검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데이비스는 라이트 부인이 자신의 남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의 시신을 뒷마당에 묻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고백했고 2003년 1월 24일 경찰서에서 진술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수자는 자발적으로 경찰에 가서 완전한 자백을 하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부 사항에서 혼란스러워했고 때로는 모순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남편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고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정신감정을 받았고 신경쇠약과 우울증이 드러났지만 전반적으로 라이트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끔찍한 발견. 고인의 유해가 뒷마당의 임시 무덤에서 꺼내졌을 때 수사관들은 경악했습니다. 이전에 그러한 잔인함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시신에서 193개의 칼자국을 세었습니다. 사타구니 부위에 8개, 다리에 약 30개, 어깨와 팔에, 복부에 22개, 가슴에 나샴 6개, 목에 3개, 얼굴에 나샴 1개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머리 부상만이 사망 원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상처는 표면적이었고 개별적으로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는 아내가 작은 칼로 반복적으로 찌르는 동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제프리의 손목과 발목에는 아내가 그를 묶기 위해 사용한 넥타이와 벨트로 인한 깊은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상의 성격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풀어주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넥타이와 벨트가 시신에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양초 왁스 흔적도 고인의 가슴과 사타구니 부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라이트 부인은 남편이 불이 켜진 양초를 자신에게 쏟았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뜨거운 왁스가 묶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고문의 한 형태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고인의 입에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속옷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가 비명을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막는 제갈 역할을 했습니다. 독성학 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의 체내에는 여러 통제 물질에 알코올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칵테일의 영향으로 남자는 실제로 공격적이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대결이 벌어진 침실은 카펫의 큰 표백제, 얼룩을 제외하고는 언뜻 보기에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수자는 청소에 상당한 시간을 보냈고 이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특수 화학 물질과 장비를 사용하여 닦아낸 혈흔을 밝히자 현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는 천장을 포함하여 어디에서나 발견되었고 매트리스는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재판 시작과 피고인의 재판에 대한 변호 측의 주장은 2004년 2월 말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라이트 부인은 1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 그녀의 아이들은 그녀의 부모와 여동생 신디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재판을 위해 잘 준비되어 있었고 그의 고객과 광범위하게 협력했습니다. 수자는 그 끔찍한 밤과 그 이전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거의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성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수년간 학대와 잔인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이들에게 손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운명적인 저녁에 남편이 흥분한 상태로 훈련에서 돌아와 5살 된 아들에게 복싱 기술을 시연하기 시작했고 그 소년도 복싱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겁에 질린 브래들리가 거부하자 그의 아버지는 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런 다음 수자는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누어 진료소에서 도움을 받도록 촉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며 열쇠를 잡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막으려고 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손바닥과 손목에 부상을 입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주장했듯이 남편이 그녀를 때려 그녀가 넘어지고 잠시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제프리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여성의 증언은 매우 일관성이 없어졌고 그녀는 어떻게 무기가 그녀의 손에 들어왔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이것이 심신미약 상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고객이 칼을 잡자 남편의 몸 전체에 여러 상처를 입힐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넥타이와 벨트에 대해 수자는 그를 카트에 고정하고 마당으로 옮기기 위해 대결 후 피해자의 사지에 부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왁스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밤에 켜는 그녀의 침대 옆 탁자 위의 양초에서 우연히 그의 몸에 떨어졌습니다. 야간 조명 대신에. 하지만 그녀는 왜 그녀의 속옷이 고인의 입에서 발견되었는지 전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 측의 주장과 평결. 검찰 측의 주장과 논리는 훨씬 더 설득력 이즉 논리적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목과 발목에 깊은 상처와 찰과상이 남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입혀졌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묵금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한 친밀한 게임의 일부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결과적으로 남자의 입에 재갈이 있었다는 사실도 합리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더욱이 모든 부상은 마치 가해자가 제프리의 몸 위에 있거나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특정 각도로 입혀졌습니다. 이는 다른 패턴의 부상을 초래했을 싸움의 한가운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처는 피해자가 등을 대고 누워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수잔이 남편의 죽음을 미리 계획하고 그가 분수를 위해 팠던 구덩이를 무덤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녀가 보험에서 상당한 금액을 받기를 바라며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계획했다는 이론에 기울었습니다. 이 사건은 널리 알려졌고 수잔은 언론에서 푸른 눈의 도살자 또는 금발 고기 분쇄기라고 불렸습니다. 제프리의 친척들은 그녀에게 가장 가혹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웃들은 그녀의 서투름으로 인해 신체적 학대 자국과 비슷한 멍이 몸에 간헐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며 그 여성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검찰이 라이트 부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나중에 요구를 완화하여 4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004년 3월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고 2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판사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완전히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1년 후 수잔의 변호사들은 항소를 제기하려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새로운 전개와 감형, 2008년 라이트와 그녀의 변호인단은 또 다른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증인의 증언이 사건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증인은 미스티 맥마이클이라는 여성으로 1990년대 중반전 NFL 챔피언 스티브 맥마이클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제프리 라이트와 오랜 관계를 가졌고 약 1년 동안 약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과 증인의 증언을 고려하여 수잔의 징역형은 20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2014년 38세의 나이로 그녀는 처음으로 가석방 자격을 얻었지만 결국 거부되었습니다. 그녀는 2017년 7월에 두 번째 거부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2010년 겨울 16년 동안 감옥에서 보낸 후 금발고기 분쇄기가 석방되었습니다. 그녀는 석방 당시 44세였습니다. 감옥벽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현장의 기자들과 사진가들이었고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혼자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라이트 부인의 재판은 언론의 광범위한 보도를 받았고 심지어 미국의 전국 텔레비전 네트워크 법원 TV에서도 방송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인기 다큐멘터리 TV쇼 48시간, 미스터리의 에피소드와 2014년에 방영된 치명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의 스태포드 아내들의 비밀스러운 삶의 에피소드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2012년 배우 사라 팩스턴이 수잔 라이트 역을 맡은 장편 영화 푸른 눈의 도살자가 개봉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캐나다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 클로이 볼랜드는 행운의 바퀴라는 제목의 17분짜리 단편 영화를 공개했습니다. 제프리 라이트 사건 재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벨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